태어날 때부터 평생 불임이었을 겁니다. 선천적 무정자증입니다. 서울 특수부의 강우진 검사는 차가운 진료실에서 의사의 그 말을 듣고도 검사로서 수없이 겪어온 냉정한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쌓아 올린 삶의 기초가 단숨에 사라졌습니다. 검찰의 핵심 요직, 존경받는 남편, 그리고 내 아이의 자랑스러운 아버지. 그의 삶은 완벽한 궤도 위에 있었습니다. 9살 첫째부터 곧 태어날 넷째까지 내 아이와 아내의 웃음이 담긴 가족사진을 볼 때마다 우진은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재롱 섞인 웃음소리, 아내의 따뜻한 미소, 곧 여섯 식구가 될 행복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그 모든 것이 강우진에게는 곧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이유이자 강우진이라는 검사의 가장 견고한 방패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모두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의 흔적이라는 끔찍한 진실이 진단서 한 장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가정, 내 아이에 대한 모든 기만은 이제 용납되지 않습니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자는 누구든 용서받지 못한다. 검사가 아닌 배신당한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용한 탐정이 가져온 첫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이름 3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나 뵙게 된 것도 인연인데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늦은 밤 서울 특수부 검사 강우진은 서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11시를 가리켰습니다. 책상 위 스탠드 불빛이 희미하게 벽면을 비추고 그 빛 아래로 액자 속 가족사진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9살 첫째, 6살 둘째, 4살 셋째, 그리고 아내 한수민의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수민은 지금 7개월째 넷째를 임신 중이었죠. 우진은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42살 검사로서의 삶은 충실했고 가정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우진은 검찰 업무 때문에 명절 당일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친척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우진의 작은아버지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우진이 왔네. 바쁜 사람이라 그런가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우진은 밝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친척들은 아이들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장난을 치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던 작은아버지가 문득 우진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우진아, 애들이 아빠 안 닮았네? 특히 둘째는 눈매랑 코가 영 다른데 수민이 쪽 유전자가 세나 봐. 그 말이 거실에 퍼졌습니다.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이내 누군가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우진은 가볍게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바빠서 그런가 봅니다. 요즘 애들 얼굴 볼 시간도 별로 없어서요. 수민이 옆에서 수줍게 웃으며 우진의 팔을 감았습니다. 우진은 수민의 손을 가볍게 잡아주었습니다. 명절 분위기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우진은 평소처럼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째는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았고 둘째는 아빠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읽었습니다. 셋째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잠이 들었죠. 우진은 셋째를 안아 침대에 눕혔습니다. 아이의 작은 숨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안방으로 돌아온 우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수미는 옆에서 태교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행복한 가정, 사랑하는 아내,
귀여운 아이들. 우진은 이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의심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은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수민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진은 수민의 뒤에서 가볍게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잘 다녀올게. 수민이 돌아서서 우진의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여보. 우진은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수민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우진도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작은아버지의 말이 우진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애들이 아빠 안 닮았네? 그 말은 우진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에도 차에 시동을 거는 순간에도 그 말은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별일 아니었습니다. 그저 농담이었을 뿐이었죠. 검찰청에 도착한 우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동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든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우진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우진은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버지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애들이 아빠 안 닮았네?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자꾸 그 말이 생각나는 걸까요? 우진은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우진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별일 아니었습니다. 그저 피곤해서 그런 거였습니다. 우진은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한 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우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줄기가 몸을 적시는 동안 우진은 무심코 오른쪽 고안 부근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손끝에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단단하고 불규칙한 멍울이었습니다. 우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만져봤습니다. 멍울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선명하고 명확했습니다. 우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찬물을 뒤집어 쓴 듯한 충격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샤워를 끝낸 우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혹시 암은 아닐까?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우진의 머릿속은 그 멍울로 가득 찼습니다. 수민이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우진은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우진은 휴대폰을 꺼내 근처 비뇨기과를 검색했습니다. 차를 몰고 동네 비뇨기과로 향했습니다.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우진은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의사의 손이 멍울을 만졌습니다. 고환염으로 의심되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초음파 검사하시죠. 우진은 침대에 누워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차가운 젤이 피부에 닿았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우진은 다시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고환염이긴 한데 정관 쪽에 이상 소견이 보입니다. 혹시 아이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이가 셋이 있고 아내가 임신 중입니다.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자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액 검사를 권해드립니다. 우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정액 검사. 수민이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넷째 아이였습니다. 며칠 후 우진은 정액 검사를 마쳤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 이틀 동안 우진은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최악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결과가 나온 날 우진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의사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앉자 의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결과지를 우진에게 건넸습니다. 우진은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눈앞에 숫자가 보였습니다. 정자수 0. 우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0. 정자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무정자증 소견이 나왔습니다. 무정자증. 그 단어가 우진의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우진은 의자의 팔걸이를 꽉 붙잡았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진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정액 속에 정자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관 폐쇄로 의심되는데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진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무정자증, 정자가 없다. 그럼 아이들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무정자증이라니. 우진은 결심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확실하게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우진은 대학병원 비뇨기과 예약을 잡았습니다. 가장 바쁜 업무 시간을 피해 예약을 잡았습니다. 검찰청 동료들에게는 개인 병원 일정이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수민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학병원은 붐볐습니다. 사람들이 복도를 오갔고 환자복을 입은 이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우진은 비뇨기과 접수처로 향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우진은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담당 교수는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백발이 섞인 머리,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우진은 동네 병원에서 받은 소견서를 건넸습니다. 교수는 소견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더니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그리고 염색체 검사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정확한 원인 파악이 필요합니다. 며칠 걸릴 겁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혈액 검사는 금방 끝났습니다. 간호사가 주사 바늘을 꽂았습니다. 붉은 피가 시험관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우진은 그 피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피였지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염색체 검사는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야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진은 검사를 모두 마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며칠 동안 우진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선천적이라면, 만약 아이들이 내 자식이 아니라면, 결과가 나온 날이 왔습니다. 우진은 다시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교수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앉자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과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는 서류를 우진에게 건넸습니다. 우진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뒤섞인 의학 용어들이 빼곡했습니다.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우진 씨는 CVAVD입니다. 즉, 선천성 양측성 정관 폐쇄입니다. 우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자가 지나가는 통로가 막혀 있었어요. 염색체 검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는 평생 자연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 그 문장이 우진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귀가 멍해졌습니다. 교수의 입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선천성 양측성 정관 폐쇄 그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머릿속에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선천적이라는 단어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우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했습니다. 강우진 씨, 괜찮으십니까? 교수가 물었습니다. 우진은 눈을 떴습니다. 괜찮습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교수는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은 서류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해주실 말씀이 없으시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수는 우진을 붙잡으려 했지만 우진은 이미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우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확신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수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맺었고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우진을 속였습니다. 병원을 나서자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우진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우진이 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행복한 가정, 사랑하는 아내, 귀여운 아이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진에게는 그 하늘이 어둡게만 느껴졌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누구의 자식인지, 수민이 누구와 관계를 맺었는지, 우진은 결심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우진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앉아서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아이들의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우진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를 몰아 첫째 아이의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운동장을 바라봤습니다. 첫째 아이가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골을 넣었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진은 그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활짝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알았습니다.
그 미소가 자신을 향한 수년간의 기만이었음을. 아이는 우진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자식이었습니다. 우진은 운동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웃고 뛰고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평범한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에게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차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 앉았습니다. 운전대 위에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차가운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명절날 친척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애들이 아빠 안 닮았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안 닮았네. 안 닮았네. 안 닮았네. 우진은 눈을 떴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우진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오태식 탐정사무소. 일전의 일 때문에 번호를 저장해 두었습니다. 우진은 그 번호를 응시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습니다. 우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극도로 냉정해졌습니다. 감정이 사라진 눈빛이었습니다. 우진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오태식 탐정 사무소입니다.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강우진이라고 합니다. 의뢰하고 싶은 사건이 있습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탐정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우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아내의 행적을 조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 말을 하는 순간 우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특수부검찰청 근처 공원에서 뵙죠. 우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밝혀야 했습니다. 우진은 앞을 바라보며 운전했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탐정과의 만남은 조용했습니다. 우진은 검찰청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공원을 선택했습니다. 오후 5시 해가 기울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자니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50대 중반 단정한 옷차림의 남자였습니다. 오태식 탐정이었습니다. 강우진 씨? 태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진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악수는 짧았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주변을 살피던 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조사를 원하십니까? 우진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수민의 사진과 차량 정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식은 봉투를 받아들고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아내의 모든 동선을 추적해 주십시오. 특히 아이들 등교 후의 움직임을요. 우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주 정도 걸리지도 모릅니다. 우진은 다시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식은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진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악수를 나눴습니다. 태식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우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늦게 귀가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조용했습니다. 우진은 차에서 내려 수민의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진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GPS 추적기였습니다. 우진은 무릎을 꿇고 차량 하단을 살폈습니다. 손을 뻗어 적당한 위치를 찾았습니다. 추적기를 부착했습니다. 자석이 차체에 달라붙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우진은 손을 떼고 일어났습니다. 손을 털고 주변을 다시 살폈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진은 자신의 차로 돌아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추적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수민의 차량 위치가 표시되었습니다. 빨간 점이 깜빡였습니다. 우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수민의 모든 움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우진은 검찰청 화장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검사님, 조사 결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태식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우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경 아내분이 대형마트 주차장으로 이동합니다. 우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마트 주차장. 수미는 아이들이 많아 자주 장을 보러 간다고 했었습니다. 장을 자주 보러 가긴 합니다. 태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닙니다. 특정 남성을 만나 그의 차에 동승하여 마트를 빠져나갑니다. 로펌 대표 최민규로 확인됩니다. 우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민규, 우진의 동기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외곽의 오피스텔입니다.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머뭅니다. 주 2회 우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사진이 있습니까? 예, 확보했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면대에 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를 적셨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우진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태식으로부터 온 메일이 있었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사진, 마트 주차장이었습니다. 수민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둥근 배가 선명했습니다. 임신 7개월의 몸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민규가 외제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수민이 민규의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민규가 수민을 위해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친절한 제스처였습니다. 네 번째 사진, 오피스텔 주차장이었습니다. 민규와 수민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 민규의 손이 수민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수민은 웃고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진, 오후 1시경 민규의 차가 다시 마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민규가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트렁크에는 마트 장바구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장바구니에는 과일과 야채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민규가 장바구니를 수민에게 건넸습니다. 우진은 사진을 보며 숨을 참았습니다. 화면 속 수민은 웃고 있었습니다. 민규도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일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진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에서 수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찍 왔네요? 수민이 우진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밝은 미소였습니다. 우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오늘은 일찍 끝나서. 우진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에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우진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민이 국을 따라 주었습니다. 오늘 마트 갔다 왔어요. 요즘 태교 음식 신경 쓰고 있는데 여보도 많이 드세요. 수민이 말했습니다. 우진의 손이 수저를 집었습니다.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음식을 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억지로 계속 먹었습니다. 우진은 수민의 얼굴을 봤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셋째의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건너편에 앉은 아이들을 봤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아이들은 밥을 먹으며 제잘거렸습니다. 우진의 목을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에 든 수저가 흔들렸습니다. 우진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수민이 물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수민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우진은 다시 억지로 웃었습니다.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맛은 여전히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진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째와 책을 읽었습니다. 둘째와 블록을 쌓았습니다. 셋째를 안았습니다. 평범한 아빠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우진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수민이 먼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우진은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방을 채웠습니다. 우진은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수민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수민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우진의 등 뒤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수민의 손이 우진의 허리를 감아왔습니다. 둥근 배가 우진의 등에 닿았습니다. 여보. 수민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우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온몸이 굳었습니다. 차가운 돌덩이가 된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수민의 숨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부드러운 숨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우진에게는 그 숨소리가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살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우진은 눈을 뜨고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민의 따뜻한 체온을, 부드러운 숨소리를, 허리를 감싼 손을.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이 온기도, 이 다정함도, 이 가족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우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수민의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변했습니다. 잠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누워서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며칠 후 금요일이 왔습니다. 우진은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청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진은 차를 몰아 마트 근처로 갔습니다. 마트가 보이는 카페에 차를 세웠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9시 50분이었습니다. 우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트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차들이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장을 보러 왔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우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추적 앱을 열었습니다. 빨간 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마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0여 분 후 수민의 차가 마트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우진은 그 차를 봤습니다. 수민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둥근 배를 안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차장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잠시 후 외제차 한 대가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차가 수민 옆에 멈췄습니다. 민규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수민을 보고 웃었습니다. 수민도 웃었습니다. 민규가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수민이 차에 탔습니다. 민규가 문을 닫았습니다. 운전석으로 돌아가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마트를 빠져나갔습니다. 우진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 잔을 꽉 쥐었습니다. 잔이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진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진정하려 애썼습니다.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수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는 얼굴, 행복한 얼굴.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우진은 눈을 떴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태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검사님, 계속 추적해 주십시오. 모든 증거를 확보해 주십시오. 우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태식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은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탐정을 고용하고 일주일 후 태식으로부터 상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우진은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남성의 신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민규, 민규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우진은 그 이름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최민규, 과거 같은 검찰청에서 일했던 동기였습니다. 능력도 뛰어났고 인맥도 넓었습니다. 하지만 민규는 개인 욕심 때문에 검사를 그만뒀습니다. 로펌을 설립했습니다. 지금은 업계에서 손꼽히는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우진과 민규는 라이벌이었죠. 검찰에 남은 우진과 돈을 벌기 위해 떠난 민규. 두 사람은 가끔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우진이 검사로, 민규가 변호사로 서로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법정 밖에서는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서로 의지했던 동기이자 친구 사이였으니까요. 우진은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민규와 수민의 만남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우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셋째와 넷째. 두 아이 모두 민규의 자식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우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진의 결혼식에도 왔습니다.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부부 동반 식사를 자주 했습니다. 민규와 그의 아내, 우진과 수민. 4명이 함께 식사하고 웃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민규가 수민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우진을 기만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인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우진은 극심한 치욕을 느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우진은 휴대전화를 열었습니다. 문자를 작성했습니다. 받는 사람은 민규였습니다. 민규야, 오랜만이야. 아내의 건강 문제로 조언이 필요해. 아래 주소의 카페에서 만나자. 내일 오후 3시 가능해? 카페 주소를 적었습니다.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민규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물론이지, 우진아, 내일 3시에 보자. 우진은 답장을 읽고 눈을 감았습니다. 준비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우진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진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2시 50분이었습니다. 3시가 되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민규가 들어왔습니다. 잘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양복이 몸에 딱 맞았습니다. 민규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우진을 발견했습니다.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우진아, 오랜만이다. 민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진은 악수를 받았습니다. 악수는 짧았습니다. 민규가 우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커피 마실래? 우진이 물었습니다. 민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바빠서 오래 있지 못할 것 같아. 아내 건강 문제라고 했지? 무슨 일이야? 민규의 표정은 여유로웠습니다. 특유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민규의 눈빛에서 긴장을 읽었습니다. 민규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우진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민규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민규야, 너랑 내 아내의 건강한 만남에 대해 할 말이 좀 있어. 우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민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진아, 무슨 소리야? 민규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진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민규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민규는 사진을 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마트 주차장이었습니다. 수민이 민규의 차에 타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오피스텔 주차장이었습니다. 민규와 수민이 차에서 내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오피스텔 입구였습니다. 민규의 손이 수민의 허리를 감싼 장면이었습니다. 민규는 사진을 보자마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민규는 변호사였습니다. 위기 상황에 익숙했습니다. 우진아, 이건... 민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너랑 수민이가 만난 이유가 뭐야? 우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민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억울하다. 우진아, 이건 오해야. 수민이가 나한테 취업 상담을 부탁했어. 업무 관련이었어. 민규가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우진은 민규를 바라봤습니다. 냉정한 눈빛이었습니다. 취업 상담? 너는 지금 로펌 대표잖아. 수민이가 무슨 취업 상담을 하겠어? 임신 7개월인데? 우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민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짓말이 붕괴했습니다. 민규가 우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민규의 눈빛이 흔들렸고 이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우진아, 미안해. 민규가 작게 말했습니다. 우진은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우진이 물었습니다. 민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진은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하나하나 민규 앞에 던졌습니다. 너는 내 친구야. 내 결혼식에도 왔잖아. 우리 부부랑 밥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마셨잖아. 그런데 내 아내랑 이런 짓을 했어?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폭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민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야? 우진이 물었습니다. 민규는 침묵했습니다. 우진은 테이블을 쳤습니다.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카페 직원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우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우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 우진이 말했습니다. 민규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넷째까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너한테 숨겼나? 수민이가? 우진이 물었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민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민이는 처음엔 말 안 했어. 나도 나중에야 알았지. 민규가 대답했습니다. 우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럼 내 자식이 확실해? 우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민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셋째랑 넷째만 유전자 검사로 확인했어. 민규가 말했습니다. 나지막한 목소리였습니다. 우진은 민규를 바라봤습니다. 민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민규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째랑 둘째는 나 아니야. 민규의 말이 끝나자 우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우진은 민규를 바라봤습니다. 민규는 우진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뭐라고? 우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민이랑 나랑 만난 지 2년밖에 안 됐어. 첫째는 9살이잖아. 둘째는 6살이고 그 아이들은 내가 아니야. 민규가 말했습니다. 우진은 테이블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물잔이 흔들렸습니다. 우진의 팔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물잔이 넘어졌습니다. 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우진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그 아이들도 우진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남자의 자식이었습니다. 수미는 2년 전부터 민규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우진의 눈빛은 배신감을 넘어 극도의 혼란으로 흔들렸습니다. 수민의 분류는 1, 2년 동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이중 불륜이었습니다. 아니, 이중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었습니다. 첫째랑 둘째는 누구의 자식이야? 우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라. 수민이가 말 안 해. 내가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않았어. 민규가 대답했습니다.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갔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습니다. 밖에 나오자 우진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우진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우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태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검사님, 태식 씨, 긴급 요청입니다. 우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이 출산 시기를 기준으로 아내의 과거 행적을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를 갔는지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우진이 지시했습니다. 태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더 있는 것 같아 조사 중이었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십시오. 빠르게 부탁합니다. 우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수민을 만나야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신호등이 하나하나 우진을 멈추게 했습니다. 우진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진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에서 수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수민이 우진을 보고 웃었습니다. 환한 미소였습니다. 우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왔어. 우진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우진에게 달려왔습니다. 우진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첫째와 둘째였습니다. 우진은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들은 누구의 자식일까? 우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애들아, 아빠랑 엄마랑 할 얘기가 있으니까 방에 가서 놀아. 우진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갔습니다. 우진은 수민을 바라봤습니다. 수민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둥근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수민이 물었습니다. 우진은 수민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수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규랑 만난 적 있어? 우진이 돌발적으로 물었습니다. 수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민규 씨? 여보 선배였던 지금 로펌 하시는 그분 말하는 거예요? 수민이 물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만나죠. 여보랑 같이 밥 먹을 때 본 적 있으니까. 왜요? 수민이 대답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우진은 수민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수민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알았습니다. 수민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이서만 만난 적은? 우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수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민규 씨가 가까운 후배 변호사한테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해서 점심 한번 같이 먹었어요. 별일 아니었어요. 수민이 대답했습니다. 우진은 수민을 바라봤습니다. 수민의 얼굴은 태연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우진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랬구나. 우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수민이 물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더 이상 수민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수민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태연하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규와 일주일에 2번씩 만나면서 오피스텔에 가면서 우진에게는 점심 한번 같이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우진은 분노를 숨막히는 침묵으로 사겼습니다.
우진은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수민의 거짓말로 가득 찼습니다. 우진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우진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태식으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첫째, 둘째 출산 시기 관련 조사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2, 3일 내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진은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첫째와 둘째, 그 아이들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일까? 우진은 생각했습니다. 수미는 언제부터 불륜을 저질렀을까? 결혼 전부터였을까? 아니면 결혼 후였을까? 우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태식이 모든 것을 밝혀낼 것이었습니다. 우진은 그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사자도 사냥하기 전에 숨을 죽이는 것처럼 수민에게 들키지 않아야 했으니까요.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민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여보, 저녁 먹어요. 수민이 말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민이 밥과 반찬을 차려주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진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범한 아빠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수민의 뱃속의 아기는 이제 8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출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우진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수민이 옆에 누웠습니다. 수민은 금방 잠들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민규의 얼굴, 수민의 거짓말, 아이들의 미소, 모든 것이 뒤섞였습니다. 우진은 눈을 떴습니다. 수민을 바라봤습니다. 수민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최민규와의 만남 사흘 후 태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우진은 검찰청 주차장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검사님,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태식의 목소리는 무겁였습니다. 우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우진이 말했습니다. 태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이가 태어난 시기 부인께서 가장 자주 만났던 인물은 임동현 검사님하고 합니다. 임동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우진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우진은 차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임동현. 우진의 직속 선배였습니다. 우진이 검사가 되었을 때 동현이 우진을 가르쳤습니다. 법을 가르쳤고 검사로서의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우진은 동현을 존경했습니다. 가장 믿고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동현이 수민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를 낳았습니다. 우진을 배신했습니다. 우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확실합니까? 우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식은 대답했습니다. 예, 확실합니다. 사진과 메시지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차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우진은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사진, 10년 전의 사진이었습니다. 동현과 수민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 8년 전의 사진이었습니다. 동현과 수민이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현의 손이 수민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6년 전의 사진이었습니다. 동현과 수민이 호텔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밀해 보였습니다. 우진은 사진을 보며 숨을 참았습니다. 10년 전, 우진이 수민과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수민은 그때부터 동현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결혼 전부터였습니다. 우진은 이메일을 계속 읽었습니다. 메시지 기록이 있었습니다. 동현이 수민에게 보낸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만날 수 있어? 우진이는 모르지? 우리 아이들 잘 크고 있지? 우진은 메시지를 읽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휴대폰이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았습니다. 우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진정해야 했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우진은 동현을 만나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진은 동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진아, 무슨 일이야? 동현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우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선배님, 오늘 밤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은밀히 의논할 중대 사건이 있습니다. 우진이 말했습니다. 동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중대 사건? 무슨 사건인데? 전화로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제 서재로 오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진이 말했습니다. 동현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10시쯤 갈게. 감사합니다, 선배님. 우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은 7시였습니다. 3시간 후였습니다. 우진은 준비해야 했습니다. 우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민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선배가 집에 올 거야. 중요한 일이 있어서 미안하지만 방해하지 말아줘. 우진이 말했습니다.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여보. 애들이랑 먼저 잘게요. 수민이 대답했습니다. 우진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준비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친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첫째와 둘째의 친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우진은 2주일 전부터 몰래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채취했습니다. 동현의 머리카락도 채취했습니다. 검찰청 화장실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친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첫째와 둘째 모두 동현의 자식이었습니다. 우진과는 혈연 관계가 없었습니다. 우진은 결과지를 보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진은 메시지 기록도 출력했습니다. 동현이 수민에게 보낸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증거들이었습니다. 우진은 서류들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우진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동현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우진아, 늦어서 미안해. 동현이 말했습니다. 우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선배님. 들어오세요. 동현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진은 동현을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서재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갔습니다. 동현은 문이 잠기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문을 잠그는 거야? 동현이 물었습니다.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을 집어들었습니다. 동현 앞에 흩뿌리듯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동현은 서류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진은 동현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선배님, 이 아이들, 제 아이가 아니더군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숨막히는 저음이었습니다. 동현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친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동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메시지들 선배님이 보낸 게 맞습니까? 우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동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진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첫째와 둘째의 친자 검사 결과입니다. 선배님의 유전자와 일치합니다. 우진이 말했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동현은 결과지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우진아, 미안하다. 동현이 작게 말했습니다. 우진은 동현을 내려다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안? 그게 말입니까? 우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민이와 결혼 전부터 관계였어. 나도 수민이를 사랑했어. 하지만 수민이는 너를 선택했지. 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 동현이 말했습니다. 우진은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받아들였다고요? 그래서 결혼 후에도 계속 만났던 겁니까? 내가 아내에게 소홀할 때마다 선배님을 찾아갔던 겁니까? 우진이 물었습니다. 동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진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선배님은 저한테 법을 가르쳤습니다. 정의를 가르쳤습니다. 검사로서의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그런 선배님이 이런 짓을 했습니까? 우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분노가 폭발하려 했습니다. 동현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동현이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검사의 이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우진은 책상을 손으로 쳤습니다. 책상 위의 물건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우진은 의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벽에 던졌습니다. 의자가 부서졌습니다.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진이 울부짖었습니다. 비명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동현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은 동현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동현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주먹이 동현의 얼굴에 맞았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동현은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먹을 맞았습니다. 입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우진은 다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또 맞았습니다. 동현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우진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손등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동현의 피였습니다. 우진은 손을 바라봤습니다. 서재는 두 남자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가구가 부서진 소리에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진은 동현을 내려다봤습니다. 동현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피로 범벅이었습니다. 우진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진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었습니다. 동현은 바닥에 누운 채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아, 정말 미안하다. 나는 너를 배신했어. 용서를 구하지 않겠어. 다만 아이들은 잘못이 없어. 동현이 말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현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그 아이들을 봐야 합니까? 선배님의 자식들을. 우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주십시오. 우진이 말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동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우진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은 서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민규, 동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진을 배신했습니다. 수미는 우진을 속였습니다. 아이들은 우진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우진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서재는 고요했습니다. 부서진 가구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우진은 서재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소장이 제출되고 한 달 후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우진은 판결 전 한 달 동안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가정 전문 변호사 강태준을 선임했습니다. 임동현이 10년간 수민에게 송금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최민규와 임동현을 각각 만나 서로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임동현 검사가 먼저 수민이를 꼬셨다더군요. 최민규 변호사가 거액을 주며 관계를 유지했답니다. 두 남자는 우진의 계획대로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정에서 마주쳤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제3호 법정이었습니다. 우진은 태준 변호사와 함께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맞은편 피고석에는 수민, 동현, 민규가 각자의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은 가득 찼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이 사건이 화제였습니다. 현직 검사의 아내가 두 남자와 이중 불륜을 저질렀고 그 중 한 명은 같은 검찰청의 선배 검사였습니다.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중년의 여성 판사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자 모두 다시 앉았습니다. 지금부터 친생 부인의 소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첫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우진은 피고석을 바라봤습니다. 수민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동현과 민규는 서로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증거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친자 검사 결과지, 은행 송금 기록, 사진들, 메시지 기록들, 모든 증거가 법정에 제시되었습니다. 원고 강우진은 선천성 양측성 정관 폐쇄로 태어날 때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한수미는 원고와 결혼 후 4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만입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피고 임동현은 첫째와 둘째의 친부이며 피고 최민규는 셋째와 넷째의 친부입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동현과 민규의 변호사들이 일어섰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동현의 변호사가 외쳤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피고 임동현은 피고 한수민과의 관계를 인정하지만 피고 최민규가 먼저 한수민 씨에게 접근했고 거액의 금전을 제공하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 최민규는 셋째와 넷째의 친부로서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동현의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민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민규가 소리쳤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쳤습니다. 정숙, 피고는 자리에 앉으십시오. 판사가 경고했습니다. 민규는 떨리는 손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규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임동현 씨야말로 선배 검사의 지위를 이용해 결혼 전부터 한수민 씨를 농락했습니다. 10년 넘게 관계를 유지하며 매달 200만 원씩 송금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권 남용입니다. 민규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방청석이 더 크게 술렁였습니다. 우진은 무표정하게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임동현 씨의 검사 직무 관련 비리 단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민규의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동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동현의 변호사가 급히 일어섰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그 서류는 불법으로 취득한 것입니다.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민규의 변호사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수민이 외쳤습니다. 판사가 수민을 바라봤습니다. 피고 한수민,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두 남자가 나를 기만했습니다. 나는 속았어요. 수민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한수민의 거짓말 목록을 제출합니다. 태준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피고 한수민은 원고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마다 원고의 자식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4번의 임신, 4번의 거짓말입니다. 또한 두 남자와의 만남을 마트 장보기, 친구 만남 등으로 위장했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수민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쳤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30분 후 재개합니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퇴장했습니다.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태준이 따라왔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사님. 태준이 말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때문이야. 내가 수민이를 먼저 꼬셨잖아. 민규의 목소리였습니다. 우진과 태준은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규와 동현이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돈으로 수민이를 매수했잖아. 동현이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밀쳤습니다. 동현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민규의 얼굴에 맞았습니다. 민규도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동현의 얼굴에 맞았습니다. 법원 경비들이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을 떼어놓았습니다. 민규와 동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얼굴은 피로 얼룩졌습니다. 방청객들이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진은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추한 모습이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가장 추악한 모습이었습니다. 30분 후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민규와 동현은 각자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의 상처는 응급처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앉자 모두 다시 앉았습니다. 판사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 심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공판은 2주일 후입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첫 공판이 끝났습니다. 2주일 동안 법조계는 이 사건으로 시끄러웠습니다. 복도에서의 난투극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동현과 민규의 추한 모습이 신문 천면을 장식했습니다. 검찰청 내부에서는 동현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었습니다. 2주일 후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동현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동현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임동현은 검찰 내부 감찰 결과 검사직을 파면당했습니다. 현재 구속수감 중입니다. 동현의 변호사가 보고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우진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상한 결과였습니다. 재판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증인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태식 탐정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사진과 기록들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한 달 후 최종 공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우진은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원고 강우진의 선천성, 양측성 정관 폐쇄 진단서, 친자 검사 결과, 피고들의 상호 폭로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용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수민이 흐느꼈습니다. 민규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첫째, 내 아이 전부에 대한 친생 부인의 소를 인용합니다. 원고 강우진과 내 아이 사이에는 법적 친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 아이, 9살, 6살, 2살, 그리고 태어난 지 한 달 된 넷째. 모두 우진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이제 남이었습니다. 둘째, 피고 한수민, 임동현, 최민규는 원고 강우진에게 총 12억 원의 징벌적 위자료를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판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12억 원. 거액이었습니다. 수민은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셋째, 피고 한수민과 원고 강우진의 혼인관계를 해소합니다.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7대3으로 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망치를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판사가 망치를 쳤습니다. 쾅!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우진은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얼굴로 판사석을 응시했습니다. 방청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림이 법정을 채웠습니다. 태준이 우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검사님. 완벽한 승소입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고석을 바라봤습니다. 수민이 울고 있었습니다. 민규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동현은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무너졌습니다. 우진은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기자들이 달려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강 검사님, 소감이 어떠십니까? 12억 원의 위자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무표정하게 걸었습니다.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밖은 밝았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승소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복수했지만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비었습니다.
우진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우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집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우진은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 없이 그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도로가 펼쳐졌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우진은 그 속에서 혼자였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진은 생각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운전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앞으로. 판결이 확정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여전히 검찰청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열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보고 회의에 참석하고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이었습니다. 우진은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집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원룸이었습니다. 신호등에 걸렸습니다. 우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번잡한 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진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두 아이가 보였습니다. 첫째와 둘째였습니다. 아이들은 초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첫째가 둘째의 손을 꼭 잡고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첫째의 얼굴은 여위였습니다. 둘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차를 세워야 할까? 내려서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할까? 하지만 우진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응시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뒷차가 경적을 울렸습니다. 우진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로 아이들을 봤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우진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우진은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아이들, 첫째와 둘째. 우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검사님, 태식 씨 아이들에 대해 알아봐 주십시오. 어디서 살고 있는지, 누가 돌보고 있는지. 우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식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틀 후 태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우진은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검사님,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태식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우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한수민 씨가 내 아이 모두를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태식의 말에 우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고아원, 내 아이 모두. 위자료 12억 원을 갚아야 해서 양육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서울의 한 고아원에, 셋째와 넷째는 다른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태식이 보고를 이었습니다. 우진은 책상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고아원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의자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이. 수미는 내 아이를 버렸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진도 알았습니다. 자신이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한 순간 아이들은 버려질 운명이었다는 것을, 법적으로 아버지가 아니라고 선언한 것은 우진이었습니다. 우진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새 아이와 수민, 그리고 우진.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진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첫째가 우진의 어깨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둘째가 우진의 무릎에 앉아 있었습니다. 셋째가 우진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아빠. 아이들이 부르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판결 이후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우진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쥐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복수를 위해 법적 관계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아이들을 버린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아이들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우진은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고아원이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은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의 여성이 나왔습니다. 원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원장이 물었습니다. 우진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강우진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원장은 명함을 받아봤습니다. 검사라는 직함을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우진은 고아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한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원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원장이 나갔습니다. 우진은 방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떨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우진을 봤습니다. 순간 첫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빠. 첫째가 소리쳤습니다. 우진에게 달려왔습니다. 우진의 가슴에 안겼습니다. 둘째도 따라왔습니다. 우진의 다리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우리 왜 여기 있어요? 언제 집에 가요? 첫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진은 첫째를 안았습니다. 둘째도 안았습니다. 두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우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아이들을 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첫째가 우진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둘째가 우진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울었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우진은 아이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여인 얼굴이었습니다. 밥을 제대로 못 먹은 것 같았습니다. 옷도 낡았습니다. 우진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빠가 데리러 왔어. 이제 집에 가자. 우진이 말했습니다. 첫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집에 가요? 응, 가자. 아빠가 데려갈게. 우진은 아이들을 일으켰습니다. 원장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을 데려가고 싶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원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법적 보호자이십니까?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키우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하겠습니다. 원장은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봤습니다. 아이들은 우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먼저 상담이 필요합니다. 며칠 시간을 주십시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절차를 밟겠습니다. 우진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곧 데리러 올게.
첫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약속해요? 약속해. 우진은 아이들을 다시 한번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고아원을 나섰습니다. 우진은 곧바로 다른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셋째와 넷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같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원장을 만났습니다. 셋째를 만났습니다. 3살배기 셋째는 우진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빠. 셋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진은 셋째를 안아 올렸습니다. 셋째가 우진의 목을 감았습니다. 작은 몸이 떨렸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왔어. 우진이 속삭였습니다. 셋째가 우진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넷째를 봤습니다. 생후 1달밖에 안 된 아기였습니다. 요람에 누워 있었습니다. 우진은 넷째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손이 움직였습니다. 우진은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넷째가 우진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우진은 넷째를 안아 올렸습니다. 부드러운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우진은 넷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셋째와 넷째,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우진은 결심했습니다. 내 아이 모두를 데려가겠다고. 법적으로는 남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아버지였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우진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우진도 아이들을 자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핏줄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진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진은 검사직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만 적었습니다. 상사가 물었습니다. 우진, 무슨 일이야?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검사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상사는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상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아쉽지만 존중하겠어. 상사가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1달 후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우진은 내 아이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법적 친자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을 얻었습니다. 우진은 새 집을 구했습니다. 넓은 아파트였습니다. 방이 4이었습니다. 아이들 각자의 방이었습니다. 우진은 가구를 샀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아이들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네 아이 모두 차에 아이들을 태웠습니다. 첫째가 창밖을 봤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 가요? 집에 가. 우리 집에. 우진이 대답했습니다. 첫째가 웃었습니다. 둘째도 웃었습니다. 셋째가 박수를 쳤습니다. 넷째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우진은 차를 몰았습니다.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이 뒷좌석에서 제잘거렸습니다. 우진은 백미러로 아이들을 봤습니다. 웃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우진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을 둘러봤습니다. 넓은 거실, 밝은 주방, 아이들 방. 모든 것이 새 것이었습니다. 와,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첫째가 물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집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우진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진은 작은 법률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가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이혼, 양육권, 재산 분할. 우진이 겪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우진은 그 경험을 살려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사무실 간판에는 진실을 추구합니다라는 문구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가족을 지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받은 위자료 12억 원 중 5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고아원과 한부모 가정지원단체에 나눠 기부했습니다. 남은 7억 원으로 사무실을 열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한편 동현과 민규, 수민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동현은 검사직을 파면당한 후 고향으로 돌아가 술로 폐인이 되었습니다. 민규는 로펌을 잃고 채무에 시달렸습니다. 수민은 내 아이를 버렸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철저히 매장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진은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우진이 직접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을 담았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진은 웃었습니다. 아빠, 내일은 뭐해요? 첫째가 물었습니다. 우진은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공원에 갈까? 다 같이. 좋아요.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우진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우진도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거짓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핏줄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이어졌습니다. 우진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란 핏줄이 아니라 사랑과 책임이라는 것을,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것이라는 것을. 우진은 내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한 명씩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잘 자, 사랑해. 우진이 속삭였습니다.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빠도 사랑해요. 우진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우진은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의 삶이었습니다. 숭고한 삶이었습니다. 우진은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쓴맛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진실의 맛이었습니다. 우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우진은 알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아버지로서 살아가겠다고. 그것이 우진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가장 옳은 길이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그 폐허 위에서 누군가는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합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함께 흘린 눈물이고 가족이란 핏줄이 아닌 사랑과 책임이라는 것을요. 내 아이를 안고 미소 짓는 그의 얼굴에는 복수가 아닌 사랑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무엇 하며 듣고 계신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통쾌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가장 먼저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골드극장이었습니다.